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의 7월 CPI는 전년비 8.5% 상승했고 전월 대비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6월에 비해 상승률이 하향 조정된 것이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발표 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한 달 데이터가 추세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헤드라인 수치는 하락하고 있으며 또 근원 CPI는 상승세를 멈췄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무이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 얘기하기 전에 며칠 동안 비가 굉장히 또 많이 왔어요. 비가 정말 엄청 많이 왔는데 또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막 있더라고요. 막 저기 서울 지역에 어디 뭐 반자에 사시는 분들이 물 이제 침수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팠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또 거짓말처럼 비가 또 그렇게 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씨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어제 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등 모든 알트코인들이 급등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는 않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금 급등이 나왔다. 계속 시장에 이제 악재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예상치보다 하이하는 수준이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희망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우리가 이제 한층 불장으로 가고 있는 시작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조금 안도랠리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예견되었던 지표 CPI 발표 지수가 나와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했던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5주가 넘게 이제 지속적으로 양봉의 흐름세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선반영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지수가 좋게 나오더라도 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번 달 발표는 저번 달에 있던 지표를 이제 이번 달에 발표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예상치에서도 그래도 겉도는 수준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은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양봉의 흐름세가 유지가 되더라도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좋게 지표가 나와줬는데 그에 반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은 이제 매물대가 동반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2주일 선상 안에서 큰 세력 들의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도 갑자기 저항대를 무시하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단 기분은 좋겠죠. 빨간불을 켜니까. 하지만 이제 매물대가 아직까지는 강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물려있는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이제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정보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은 했지만 매물대가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블랙록 시장 진입으로 2배 이상 상승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메르카도가 암호화폐 거래 지원 기능을 브라질에서 또 중남미 서비스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남미의 아마존으로 좀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브라질에서 또 중남미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라는 것이 또 우리 중남미 지역까지 좀 크게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많은 이용자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요. 메르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남미에서 굉장히 큰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여기 이제 이용자가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월 기준으로 8,07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유저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도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이제 9월에 있을 FOMC에서도 금리 속도를 늦추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 이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일단은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추후에 경제 지표가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게 되고 금리 인하까지 생각한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정말 폭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폭등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죠. 선점을 미리 해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호재성 이슈도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읽으면서 매매를 좀 잡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영국 디지털은행 레볼루트가 미국의 사업 파트너를 변경했습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 출시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디지털은행,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좀 써봤는데 레볼루트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쪽으로 조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시장이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당연히 확실히 호재로서도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인정을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은 시장은 아니라서 점차 이렇게 앞에서 뭐 메르카도에서도 암호화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뭐 다른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등등 여러 플랫폼 등등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스테이킹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이러므로써 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렇게 또 뭐 스테이킹 서비스도 출시를 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당연히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스테이킹과 디파이도 충분히 적절하게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안 해보신 분들 있다면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직접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번 수익률을 한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더리움 가격 예측 지표인 파바를 출시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까지 예측한다라는 또 서비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기대감과 합쳐서 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잇는 좀 비트코인에 대항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유일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이더리움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네, 저거는 좀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저 작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플랜 B 아시죠? 플랜 B의 이제 S2P, S2F의 이제 모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막 예측을 하는 그런 트위터 내용을 계속 SNS에 언급을 했어요. 그때 뭐 10월 달에는 63K를 가고 11월에는 98K를 가고 12월에는 135K를 찍을 것이다 하면서 비트코인은 계속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어서 공급량은 빠지고 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모델로 인해서 가격 예측을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이 69K까지 못 가고 쭉 지금까지 하락을 해 왔었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 플랜 B 유명 인사가 가격을 계속 예측을 하면서 이제 막 많이 맞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인가 이런 모델이 있는데 진짜 이거 믿을만한가 이러면서 막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벌다가 피를 보게 됐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이더리움 뭐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뭐 이런 걸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고 저희는 저희만의 매매 방식대로 자기만의 이제 매매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어떤 뭐 기계로 인해서 뭐 어떤 누군가가 그랬다고 떨어진다고 했다 누군가 뭐 올라간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믿을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제 투자 관점을 제대로 믿고 투자를 해야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일 전문가님과 코인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투더골드문과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바로 주제는 CPI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불장 시작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미니 불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일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불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다가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유만으로 조금씩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서는 이제 FOMC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알트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비트 도미넌스 낮아지고 있고 뭐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여러분들 너무 뭐 지금 불장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서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금 시장 흐름이 좋고 알트코인들 하나씩 순환 범핑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저희에게 좋은 시장이고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불장이다 아니다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장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번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좋은 시장이다. 코인들 주봉상, 월봉상 다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물릴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장이다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아직까지는 불장은 아닌 것 같아요. 불장은 아니고 불장으로 이어갈 시작 단계이지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불장은 아니다. 아직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런 맛보기 미니 불장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던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투심이 꺾이고 뭘 해도 막 마이너스 1, 2% 봐도 막 불안하고 또 하락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불안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이거나 조정이 오는 구간이 있어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을 좀 잘 공략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그냥 오른다고 막 오르는 거 코인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조정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이제 횡보하는 구간을 지지라인, 저항라인 잘 파악을 하고 공략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PI가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했는데 필승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2018년도를 되돌아보시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에 맞닥뜨렸었습니다. 근데 뭘 매집을 해도 장기가 됐건 수익이 됐건 대다수의 모든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안겨줬던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작년을 되돌아보시면 1년에 그것도 2번씩이나 사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게 바로 불장인데 네,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씩이나 왔죠. 그리고 이례적인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기축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2번씩이나 나와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뭐 지표가 됐건 우리 뭐 차트적인 접근이 됐건 큰 상승을 불러일으키면 항상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긴 시간 동안의 조정세가 필요한데 작년에 이제 2번에 비해서는 올해 아직은 저는 조정세가 그렇게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항상 이제 불안한 이슈 혹은 호재만 이슈를 보면서 좋아해서도 또 이제 불안해 하시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우리는 이제 박스권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이제 횡보 구간 혹은 이제 약세하더라도 이제 상승이 여력이 짙어지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단타성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이제 9월 금리 인상 때까지는 우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용지수 발표가 나와줬는데 그 고용지수 발표를 보면서 처음엔 저는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너무 지표가 말도 안 되게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나와서 좋아졌다.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이제 우려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직 CPI 발표 지수가 나오기 전이고 금리 인상 발표 전인데 고용 지수가 이렇게 잘 나오게 된다면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단행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 생겨지지 않았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제 침체까지 더불어지는 것이 접목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나라들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만약에 이제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와줬다, 그러면 이제 고금리 단행은 못하겠죠. 그럼 이걸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불장은 시간적으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용지수는 좋게 나와줬어요. 그래서 금리 상은 또 이제 고금리 단행하는 건 아닌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둔화된 수치가 눈으로 보여줬다. 우리들 예견치보다도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 나와줬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크아웃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최고점을 이제 지나는 시점이 나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예측되고 있는 만큼 9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횡보 혹은 이제 약세하더라도 이제 우상향하는 시점을 보여줄 거라고 예측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3,400선까지는 다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이상 3,700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4,000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3,700 가냐 4,000선 가냐 이거를 우리가 예측한 것은 무의미하고, 일단 1차적으로 3,400선을 돌파해 주는지 매물대는 얼마나 실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도 홀딩할지 혹은 조금 더 고수익을 바라볼지 지켜볼 수 있는 선상으로서는 비트코인의 3,400선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는 3,40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 매물대가 따라와 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알트 쪽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일님,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지금 알트 쪽으로 그렇게 많이 몰리는 모습이 보이지고는 않고 있는데, 일단 도미너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알트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알트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펌핑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지금 뭐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펌핑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뭐 좀 설레어야 할 만한,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점점 잠잠해지다가 세력들과 뭐 기업들이 고래들 또한 매집을 후에 다 마치고 난 후에 상승장,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알트코인들 불장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멈춰야 할 시장이 아니고 계속 조금씩 모아가야 할 시장, 매집해야 할 시장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알트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이런 비트 도면서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시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하겠지만, 알트코인들도 지금 단타를 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다른 코인 뭐 수익 봤으면 그거 계속 뭐 이거 홀딩해야지, 뭐 어디까지 가야지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치고 빠지고 아직 출발은 안 한 코인 다른 코인 또 찾아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빠지게 하면서 이제 복리 개념으로 계속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한 코인 들어갔다가 막 플러스 10% 20% 되니까 막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저항 라인도 지켜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다 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면은 최대한 뭔가 좀 힘이 약하대요. 좀 거래량이 갑자기 좀 메마르면서 힘이 잘 안 실리고, 이거 봤는데 RSI 지표도 뭐 조금 뭐 미미하고 하락 다이버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다른 코인 좀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 필승 전문가님께서 이제 좀 고용 지표가 좀 많이 낮다 이러면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아무래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 뭐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도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면서 말을 했어요.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고용 지수와 이제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고용지수까지 안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고용지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정말 예상치보다 2배 넘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굉장히 좋은 고용 시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씩 잡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고 있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식료품, 에너지와 식료품이 있어서 공급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이제 근원 CPI들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려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계속 좀 빠른 속도로 잡혀져 가겠죠. 하지만 금리를 대폭 이제 단기간에 대폭 올리게 된다면 이 고용 시장 쪽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과연 이 딜레마에 빠지는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금리 인상, 이제 고용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대폭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셔도 좋을 거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또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트들의 펌핑이 조금 더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비트필스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알트 펌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존에 이제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 0.75%, 그러니까 75bp에 관련돼서 조금 예견되는 수치가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 CPI 발표 지수 이후부터 그러니까 좀 둔화되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60%, 그러니까 50bp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예견치가 60%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 시황적인 부분도 좋아지고 있다. 아무튼 더불어서 설명드려보면 우리 알트들의 수완 펌핑, 지금 최근에 많이 펌핑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달 전쯤만 해도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에서 펌핑이 오다가 요새는 뭐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도 혹은 이제 워낙 저점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종목들도 같이 이제 펌핑을 보이고 있던 모습이 한 번씩 다 연출이 됐어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한 번씩 더 펌핑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은즉슨 이제 알트들에 대한 호재가 조금 많이 나올 것이다. 제가 기존에도 최근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호재를 보시면서 작년처럼 어떠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런 단순한 이슈를 통해서 이제 페이크성에 당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제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투자를 했다. 그럼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1억 갖고 나중에 보니까 1억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오히려 악재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알트들에 대한 순환 펌핑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대장 이더리움이 요새 호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얼마 안 남은 이제 머지 업데이트도 있겠지만 그에 더불어서 제가 저저번 방송이었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의 이제 지금 이더리움 머지가 뭔가요?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어디 가나 지금 중국인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특히 바이낸스가 지원을 하겠다. 토큰을 상장시킬 수도 있다라고 내비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 하는 거겠죠. 중국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 증명에 이더리움 그러니까 ETHW라고 해서 기존의 이더리움처럼 채굴 증명 방식에 다른 토큰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일단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새로 만들어지는 코인은 빠른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이게 이더리움의 어떤 호재로서 작용될지 악재로서 작용될지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뭐 악재도 호재도 아닐 수도 있겠고. 근데 어찌됐건 이더리움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미친 듯한 상승 펌핑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순환 펌핑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정말 무거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격 방어까지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히 플랫폼의 대장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엄청 기대되고 있다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동향과 맞물려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디커플링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이젠 높은 준메이저급 코인들에 대해서도 마침 불장과 가도 같은 어떠한 펌핑 10% 넘는 이런 펌핑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충분히 비교적 올해 안에서 3월과 같은 장이 아마 이번 한 달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또 3월같이 불장인
또 순환 펌핑에 달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월 FOMC까지 조금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매매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일님? 네, 아무래도 이제 9월에 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겠고 9월에 FOMC가 좀 관건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0.5% 올리는 좀 쪽으로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월 의장이 연말까지 3.5%까지 금리를 이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9월에 있을 FOMC 이제 FOMC가 3번 남았죠. 이제 0.5% 한 번 올리고 0.25%씩 두 번 베이비 스텝을 두 번 올린다면은 정확히 0.3.5%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가장 좀 이상적인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상치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이 상태로만 흘러가다가 점점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게 되고 내년에 이제 뭐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시장에 큰 이제 악재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입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 FOMC가 좀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하고도 한 뭐 10일 정도 남았는데 요 기간 동안은 좀 알트코인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제 펌핑이 나올 것 같아요. 웬만한 뭐 이상한 뭐 대치 플랫폼에서 또 무슨 악재가 나오고 뭐 디파이 플랫폼에서 또 악재가 나오고 뭐 요런 것들만 아니면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 굉장히 좋게 흘러갈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좋게 흘러가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막 건드렸다가 오히려 남들 다 돈 버는 시장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전문가들 분들도 계시니까 마음껏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잘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손실을 보지 말고 남들 돈 같이 수익 볼 때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조정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횡보하는 구간 그런 구간을 좀 잘 공략을 해보시고 아직 최근에 많이 올랐다 아까 패스님이 말씀해주신 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뭐 등등 호재성 이슈로 많이 올라간 코인들 뭐 플로우 같은 코인도 있겠죠. 최근에 같은 플로우 같은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NFT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장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 호재성 이슈로 좀 많이 올라간 코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호재건 악재건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코인들 아직 출발하지 않는 코인들을 오히려 공략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너무 호재성 이슈 너무 악재성 이슈 너무 따지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무난하게 암호화폐 내에서 이제 거시적인 경제는 좀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암호화폐 내에 뭐 대출 플랫폼 뭐 여러 가지 플랫폼 뭐 디파이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좋은 흐름이 보여질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랑 이제 분할 매도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손실 보는 일은 거의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상승한 코인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아직 안 보고 계신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가져가야 할 포지션이 있다면요, 비트필스님? 네. 제가 기존에는 이제 단타성에 대한 비중을 가장 높이 하셔라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달 정도 기간, 한 달이 조금 넘을 겁니다. 네, 한 달이 조금 넘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서는 좀 공격적인 매수, 단타 포지션도 좀 공격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스윙적인 포지션도 조금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때까지 그날까지 정확히가 아니라 그 조정세 항상 선반영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도 강력한 상승이 왜 안 나왔을까요? 이렇게 좋은 호재 CPI 지수가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선반영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선반영은 뭐 하루 전에 올 수도 있겠고 간혹 2주 전에 먼저 급진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대응 준비를 하시고요. 특히 요즘 같은 장이 정말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대장 종목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장 종목이 아니더라도 거래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비트 흐름만 맞추셔도 충분히 알트들로 인해서 비트 동에 맞물려서 커플링 현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약소하도록 수익을 버실 수가 있다. 좋은 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 종목 막 20% 50% 올라온 종목 타면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버는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자금을 지켜내가는 작업도 꼭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꼭 자기 것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CPI 예상치보다 하회 불장 시작인가에 대해서 두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RSI와 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무주코인 발굴한 비트필승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보조지표 RSI에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보조지표가 많습니다. 대다수 많으신 분들이 보시는 게 RSI이기도 하고 또 그 이외에 전문가들은 무엇을 볼까요? 또 이제 큰 수익을 벌어본 어떠한 유명인들은 어떤 지표를 볼까요? 보조지표를 볼까요? 활용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 사실 뭐 내가 굳이 보지 않고 매매 연휴를 샀으면 굳이 안 봐도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활용은 하긴 해야 됩니다. 특히 횡보장 때는 활용을 하시면 확률이 매우 다분하고 과거 지표라고도 말을 하지만 횡보장 속에서는 과거 지표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매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보조 지표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보조 지표까지 알려고 하실 필요도 저는 굳이 없다고 봅니다. 남들이 안 쓰는 걸 굳이 내가 써서 그걸 이용을 하겠다? 굳이 그건 시간 낭비고 차라리 그 안에 동안 경험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슈도 오늘 지금 무더운 날씨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지금 날씨에 관련돼서 너무 무더워서 생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장에다가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아까 우리 유열 전문가님이 아까 인사드릴 때도 설명해 줬던 것처럼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날씨에도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충분히 많이 받으니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일단 지금 뭐 제가 최근 뉴스를 봤을 때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지금 인명피해 사망자 수가 지금 11명 그리고 실종자 수가 8명으로 제가 접했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인명피해도 있겠지만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보수 작업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수해 방지 예산이 작년보다 896억 원이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해서 조금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더운 여름날 어떠한 부분이 우리 경제지표와 연관성을 지어질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영국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국 같은 경우 볕도 잘 안 들죠. 햇볕이 잘 안 들다 보니까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더위를 모르고 산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에어컨 설치가 없는 국민들이 95% 이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두 이제 무더운 이 날씨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매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벤트성이 아니라 매년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더위 날씨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프라의 영향을 받는다. 그중 인프라도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뭐 도로 그리고 뭐 철도 인프라 이런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산업이나 경기에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이제 모든 애초에 문명은 설립할 때 이런 날씨를 애초에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만들어 내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이제 뭐 더운 날씨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에 맞춰서 그래 왔던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농업, 목축업, 그리고 이제 뭐 업, 그리고 이제 고령화인 나라들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렇게 폭우가 예견되어 있다 보면은 수확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확을 미리 하게 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수확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농업에 대한 피해도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도 이제 보험을 들게 되겠죠. 그럼 보험 지급률이 높아진다. 그 말은즉슨 뭐야?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즉슨 결국에 소비자가 또 이제 그 부분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업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 이제 물고기의 생태계도 좋지 않다 보니까 수확량도 저조해질 수밖에 없겠고, 근데 이제 목축업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더위를 먹으면 밥맛이 떨어진다, 입맛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즉슨 뭐 이제 뭐 젖소 같은 경우에서는 우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수확량이라고 좀 그렇고, 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몸집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도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제 수요도에 비해서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 말은즉슨 날씨가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도 갖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10년 향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일본의 이제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전기에 대한 수요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전기를 하는데 뭐 풍력,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석유나 석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를 끌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 이제 물론 6월에 비해서는 피크아웃이 되긴 했지만, 이런 시대에서 지금 전기 수요도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적으로 전기 좀 줄여주세요. 조금 소비량을 줄여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방공호까지 열어서 이제 무더위 대피를 피해 가려고도 내비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건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우리 노동에 대한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사무직인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장직에 근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진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은 당연히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지금 같은 MZ세대들은 워라밸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겠죠. 안 그래도 이런 힘든 3D 업종이나 이런 현장직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갈수록 저조해진 상황에서 날씨까지 더워져서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럼 이러한 시점이 뭐 여름에 한 달, 두 달 일지언정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들면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즉슨 뭐 여름 한동안 일지언정 이제 새벽에서만 야간 근무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은즉슨 뭐예요? 임금을 더욱더 높게 책정시켜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럼 이것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이러한 이제 앞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으니까 날씨를 고려를 해서 이런 이제 인프라를 재구축을 하겠다라고 미래 계획을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빈도국들 같은 경우에 좀 빈부격차가 더욱더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디폴트 선언한 나라들도 생기고 있는 마련에 이러한 인프라까지 구축을 못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 엄청난 큰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구 온난화 계속 발생이 된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경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 넘어가는데 너무 큰 자금이 들어간다, 시간이 들어간다, 고인력이 들어간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뿌린 만큼 걷어들인다라고 해서 이런 무더위를 기존의 방법대로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날씨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는 시점 꼭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그에 따라 뭐 암호화폐도 연결을 지어본다면 뭐 메타버스도 연결이 되겠죠. 굳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제 교통에 대해서 이제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뭐 매연에 따른 뭐 지구 온난화 발생되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지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작용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RSI 보조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SI 이제 상대 강도 지수의 줄임말인데 과매도 그리고 과매수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지표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전일 대비 상승분 또는 하락분의 평균값을 구하여서 이제 상승분 평균이 크면 과매수고 이제 하락분 평균이 크면 과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숫자로 얘기를 해드려 본다면 30 이하면 과매도, 70 이상이면 과매수라고 판단을 지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30 이하에서 그러니까 이하에서 이상으로 넘어갈 때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다시 안착을 할 때 매수를 진행하고 반대로는 이제 70에서 이하로 떨어진 시점에서는 매도를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 간략한 정의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RSI 간단하게 그냥 RSI가 상대 강도 지수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보조 지표를 가격적인 지표랑 같이 보시다 보면은 같은 흐름대로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쓸모없는 건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RS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다이버전스인데 잠시만요. 다이버전스인데 이거 왜 안 나옵니까? 다이버전스 자 정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지표와 RSI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격 지표와 맞물려 움직이거나 고점 갱신 혹은 이제 저점 갱신한 이 저점에서 RSI는 갱신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이버전스, 자 상승 다이버전스도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너무나도 쉽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위에 있는 게 이제 가격적인 흐름, 그리고 밑에가 이제 RSI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가격 시점은 어떻게 하나요?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반등을 주고 있고 RSI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가 더 가격적인 지표는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주는 시점이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RSI 같은 경우에서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올라갔다. 이걸 바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이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까 하락 다이버전스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반대로 접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고점을 넘어서지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을 봤을 때 이 부근에서는 올라와 줬는데 가격 지표는 올라와 줬는데 여러분들 이러시잖아요. 가격 좀 올랐는데 야 이거 한 번 더 3파 나오는 거 아닐까 혹은 고점 매물대가 동반해서 이거 미친 듯한 엄청난 큰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지성으로 고리스크다 남자는 야수성을 갖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판단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RSI다. RSI로 보니까 이 고점 가격적인 지표의 고점 부근에서 오히려 떨어졌다. 이의 말은즉슨 이 이후에 가격적인 흐름은 적어도 이제 스윙적인 관점으로는 혹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 다르겠지만 매물대 다르겠지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하락할 추세가 확률이 더욱더 높다. 이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 상승 다이버전스 실질적 차트 보니까 캔들 모양을 보니까 너무 눈이 아파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지만 밑에 RSI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지표는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추세선을 보세요. 이 빨간 추세선까지 제가 친절히 그어놔드렸는데 여기서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RSI를 보니까 어떻게?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즉슨 뭐야? 추에 올라가겠구나.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라서 배워서 들어갔는데 횡보를 보여주네. 그 다음에 오히려 하락한데 상승 다이버전스 아니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더욱더 중요한 건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 매물대 밑에 있는 매물대를 보셔야겠지만 이후에 추후에 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다시 오히려 그 반등을 주고 있는 모양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를 이용하시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언제 활용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고점인가 혹은 여러분들 단타를 여기서 여러 번 진행하면서 수익 보고 나오고 다시 저점 매수해서 수익 보고 나오고 상승 추세를 따라서 매수로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뭐 단타성 스캘핑 단타를 접근하시다가 2번 정도 수익을 냈는데 한 번 더 상승 나올까? 아니야 위험하다 매매하지 말자 진행했는데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니까 얘는 계속적으로 한 번 더 2번 정도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번 잡아보겠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페이크성 혹은 이제 우리가 고리스크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우리 RSI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고점 부근에서 상승 추세의 고점 부근들에서 어떻게 작용됐나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RSI는 이거 봤을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다라고 해서 우리는 향후에 단기적이 될지 수익적 관점이 될지 모르더라도 분명히 하락 추세를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항상 두 가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지표로 강력한 하방이 나오거나 혹은 긴 시간 동안의 하락 추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오후 1시 반에 설명드릴 수 있는 박스권 매매를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라고 해서 단순히 가격적인 지표만 이 안에서 놀아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는 비트코인을 봐야 되겠죠. 비트를 봐야 된다. 비트의 횡보셀 박스권이 어디가 강력한 지지대고 어디가 강력한 저항대 라인인지 설정을 해보시면서 이 안에서 충분히 이제 스윙적인 관점을 노려보실 수 있다. 스윙. 그리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단타성. 이 안에 또 짧게 쪼개서 이 안에서 이 흐름을 읽으실 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타성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물론 여기 안에서 어차피 우리 9월 시장까지 시황이 좋다라고 보니까 여기서 스윙적인 관점으로 안정적 매매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시간까지 우리가 더욱더 쪼개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꼭 훈련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하는 훈련이 최고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거나 어디서 영상 보시고 나서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이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서 내 것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돈 살떨려가면서 매매를 진행해 봐야지만 잃어보기도 해보고 수익을 벌어보기도 해보면서 나의 뇌리에 박혀야지만 그것이 자신의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통한 비트의 흐름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혹은 안정적 매매를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흐름이 될지 조정은 언제 줄지 혹은 조정이 온다면 가격적으로 얼마큼 혹은 기간으로는 얼마큼 그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 저번에 나갔던 이제 히든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이직 토큰 베이직이 되겠는데 지금 수익이 아마 10% 이상 다들 나고 계실 겁니다. 그 종목에 관련돼서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간이 얼마큼 걸릴까요? 혹은 이제 고점이 어디일지 매도 타점을 그것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필승님께서 RSI와 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진행할 수 있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무료 방송 주제는 간단한 단타 전략 배우기입니다. 또 박스권 매매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매매하면 좋을지 비트필승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